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네, 이번이 6번째인가요? 지금 횟수도 이제 헷갈리네요. 지난주에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눈꺼풀이 떨릴 때 마그네슘을 먹어야 하나. 결론은 마그네슘과는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다. 눈꺼풀 근육 잔떨림인데 대개는 스트레스나 커피, 술, 수면 부족, 불안 이런 생활습관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대개는 3, 4개월 이내에 좋아지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해독 주스, 디톡스,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결론은 해독 주스라는 개념은 1900년도 초반에 나왔던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근거가 부족한 그런 이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의존하시지 말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지금 들어오신 분 277772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에스더 박사님도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굴 몇 분 못 뵌 지 오래됐네요. 지난번에 그 지승호 명순권의 빡센 인터뷰쇼 2번이나 출연을 해주셔서 아주 즐겁게 방송을 했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도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취금님 안녕하세요. 딸기80님 네, 또 오늘도 여전히 들어오셨고 금분신님 네, 기다렸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딸기80님 금분신님 아주 그냥 엄청난 애청자시죠. 시청자시죠. 그리고 알로에 헌터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크크. 네, 오늘 검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그러셨네요. 아이고, 참. 그 다음에, 채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Off the ball, winning mentally. 요와스 더 이모. 네, 하이? 네, 그렇죠. 자, 여에스더 원장님, 여에스더 박사님, 흰 가운 입고 계시니 보기 좋으세요. 그렇죠. 흰 가운 입으니까 이제 좀 의사처럼 보이긴 하죠. 흰 가운 안 입으면 약간 개그맨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독 주스 다이어트 말고 이제 세 번째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산성식품을 먹으면 혈액도 산성으로 바뀐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그 산성식품이냐 알칼리 식품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사실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식품 자체의 산성도를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산성도 그 pH라고 하죠. 폐하라고도 발음을 하고 이 pH 수도 농도가 7이면 중성이고 7보다 낮으면 산성 그리고 7보다 높으면 염기 알칼리라고 하죠.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과일이나 식초 등은 모두 산성식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약 120년 전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생리학 교수였던 번지 박사가 주장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발음이 번지인지 아니면 붕괴인지 번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후 이 체내에서 대사돼서 분해가 돼서 남는 성분이 산성이 많으냐 알칼리냐 많으냐로 이분은 구분을 했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육류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황은 몸 안에서 황산이 됩니다. 그래서 채조직을 산성으로 만들고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 식품을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산물이 나트륨, 칼륨, 칼슘이면 알칼리 그리고 인이나 유황 등이 나오면 산성식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식품을 태운 후 그 젤을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감, 오렌지, 포도 등의 과일에는요. 주로 이제 성분이 구연산, 주석산과 같은 유기산이 많습니다. 10만이 나고 그 자체가 산성이죠. 하지만 그 속에 이제 칼륨, 그리고 나트륨, 칼슘과 같은 양이온성 무기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과일을 태워 얻은 젤을 물에 녹이면요.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을 나타내므로 알칼리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류와 어류는 단백질과 지방질이 많고 단백질 구성성분 중 아미노산에 존재하는 유황 그리고 지방 중에 인지질에 존재하는 인이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 식품을 태워 재로 만들었을 때는 산성을 나타내므로
산성식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 산성식품 먹으면 진짜 몸이 혈액이 산성으로 바뀌냐?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 몸이 현재는 약알칼리성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7보다 좀 넘죠. 근데 장기간 이제 육류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체내 칼슘과 같은 알칼리성 원소가 체액을 중화하는 데 소모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중화 능력도 부족해져 갖고 피가 산성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니까 육류를 많이 먹으면 산성으로 피가 혈액이 산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실제 임상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혈액의 이 산성도 pH는요 인종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중성에 가까운 7.4입니다. 근데 이 우리 몸에 음식 성분이 산성이 결국에 들어오든 알칼리가 들어오든 우리 혈액의 pH는 완충작용해서 항상성을 항상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는 7.4 정도로 유지하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은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탐의 제왕님도 들어오셨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영환님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정보 열심히 귀 기울일게요. 네. 뭐 싫어요 누른 사람도 있나 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나오면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좀 있겠지만.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요즘 여름이 되니까 또 이런 뉴스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방문을 다 꽉꽉 닫아놓고 자면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뉴스에 정말 매년 여름 되면 나왔죠. 근데 사실 이게 최근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1972년 7월 18일자에도 보면 그런 똑같은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풍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선풍기 틀고 자다 절명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뭐 희산소 탓, 그러니까 산소가 희박해서 그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매년 여름만 되면 선풍기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선풍기를 틀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실 뭐 기사뿐만이 아니고 일부 학자들 또는 혹은 일부 의사들, 일부 교수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밀폐된 방에서 밤새 선풍기를 켜놓고 잠들면 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논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체온이 낮아지는 저체온증. 그러니까 선풍기 이 찬바람 때문에 차죠. 그러니까 정상 체온이 보통 37도 내외인데 이걸 유지 못해서 35도 이하 상태로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28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 특히 심혈관계를 포함한 모든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즉 저체온증 이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흡곤란인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의 공기하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결국 산소가 낮아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위키피디아 구글에 들어가 보면요. 영어로 fan death. 그러니까 fan이 이제 선풍기니까 fan death. 선풍기 사망. 이 항목이 아예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fan death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국 문화에 잘 알려진 미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거나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트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는 선풍기 사망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팬데스 선풍기 틀면 잔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그 구글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슬레이트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Is your electric fan trying to kill you? 그러니까 당신이 그 전기 선풍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냐? 뭐 이런 사설의 제목을 써갖고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한 명의 한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3명의 미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런 팬데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다는 걸 알고 6대 미국인들이 이제 밀폐된 방에서 더우니까 6대의 선풍기를 틀어놓은 채 자려고 하니까 한국인은
목숨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자신은 복도에서 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3명의 미군들은 모두 멀쩡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한국인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방 나가면서 복도에서 나가는 동안에 니네들 창문 열어놓은 것 아니냐, 뭐 그래서 니네들이 나를 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이 선풍기 사망, 팬데스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다, 이러한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풍기와 관련한 논문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의학 분야의 그 코크란 데이터베이스 오브 시스테매틱 리뷰즈라고 해서 이 안에는 이제 주로 임상시험이나 여러 가지 기본 연구 결과를, 개별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 연구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제목이 있네요. Electric fans for reducing adverse health impact and heat waves. 그러니까 폭염이 있을 때 선풍기가 과연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문헌을 고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임상시험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런 뭐 설이나 이론들이 우리나라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상시험이 아니고 그냥 관찰 연구 중에 환자 대조군 연구라는 게 있는데, 이 세 편을 종합해 보니까 선풍기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줄 수 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오히려 있어요.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풍기로 인한 사망이 정말 사실이라면 선풍기를 틀면 여름 때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줬다는 거죠. 물론 이게 통계적 유의성은 없기 때문에 관련성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검색된 나머지 3편의 논문들 역시 선풍기와 사망률 사이에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선풍기 사망설 기원이 어디인지 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인터넷 보니까 1927년 7월 31일자 중해일보, 이때는 뭐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죠? 대한민국 건국 27년이면 일제강점기 하죠. 예, 신기하다. 전기부채의 해. 전기부채. 잘못되면 생명 위험하다. 삼복염천에 더위 못 견뎌. 호흡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사망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1932년에도 이게 있죠. 선풍기 때문에 죽었다. 잘때주의. 지금이랑 똑같은 이런 그 소식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거의 100년 가까이 되겠나요? 90년, 1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을 수 있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설이 음모론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1970년대 에너지 위기 당시에 한국 정부가 가정 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으로 여름 때 선풍기 좀 조금만 틀으라고 오히려 이런 미신을 만들었다는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고체온증이나 뭐 혹은 호흡곤란, 뭐 혹은 저체온증, 이런 가설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근데 이런 의견이 있어요. 오히려 가설 중에 고체온증인데요. 폭염 때 선풍기를 통해 체온보다 높은 공기를 쬐게 되면 땀을 더 많이 증발시켜서 오히려 열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체온증이 아니고 고체온증이.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32도 이상의 환기가 안 되는 폐쇄된 공간에서는 오히려 선풍기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체온증, 아까 그 전문가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요. 밤에 지속적으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저체온증 유발이 된다고 하지만 과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진짜 체온이 28도 이하로 떨어진지, 이것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호흡곤란, 질식 같은 경우는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정도로 어떤 그 공간, 그 상태가 되려면 완전히 밀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이런 실내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간혹 저도 몇 년 전까지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선풍기 밤새 틀어놓고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선풍기 때문인지, 선풍기를 틀어놨다 손치더라도,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병, 특히 심근경색이라든가 심장사인지, 그건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병이 그 전에 병원에 다니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혈심증 같은 경우나 혹은 심근경색증은 자신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병이 갑자기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결론은 현재 선풍기 사망설은 가설에 불과하고요. 이를 입증할 의학적 기전이나 임상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다면 선풍기를 듣고 사망한 일부 사례는 뭐냐? 아마도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와 같은 기저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가능성 있는 해석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청자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Q&A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리킴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려도 되나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97이고, 97이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죠. 보통 LDL 콜레스테롤 정상치가 130mg/dl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100mg/dl 미만으로 낮추라고 되어 있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 97 낮죠, 지금.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은 169. 총 콜레스테롤은 보통 200 미만이 정상이고요. 240 이상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합니다. 200과 240 사이는 경계성 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죠. 결론은 롤리킴님 지극히 정상적이죠. 자, 두 번째 프란치스코님, 차 안에서 히터 틀고 자면 사망할 수 있나요? 글쎄요, 이 부분은 히터 물론 이건 있죠. 여름철에 진짜 폭염에 30도 후반 40도 되는 상황에서 창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자게 되면 급격한 고체온증으로 사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자면 사망할 수 있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히터를 틀었는데 창문을 열어놨다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그건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틱 분바님, 선풍기로 죽을 확률 0.00001%도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이게 공이 몇 개입니까? 이게 한 10개 정도 되니까, 10개 이상이니까 몇 억분의 1인데,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나요? 결론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자, 스틱 분바님, 질문이 많으시네요. 해외에서 VSL 유산균은 크론병 치료제로 인정되었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유산균은 먹어도 될까요? 평소에 명 박사님께서는 영양제 반대하시는 입장이라 궁금합니다. 유산균 자체가 사실 거의 만병통치약식으로 다양한 질병, 방금 얘기한 염증성 대장질환 중에 하나인 크론병,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가능성에 대한 임상시험도 발표된 게 있어요, 일부에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별의별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이나 치료 효과에 대한 게 있는데 가능성들은 계속 제기는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들도 있고요. 하지만 치료제로서 완벽하게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환자가 크론병 있는 분이 그렇다면 저런 유산균을 먹는 게 맞냐? 이 부분은 좀 더 반복적인 질적 수준이 높은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서 좀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이론으로 봤을 때 과연 염증성 대장질환의 염증 자체를 유산균이 완화시켜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유산균이 작용하는 기전은 항염증 작용도 있을 테고 별의별 작용들이 제시가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장내의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해균을 없애주고 장에 좋은 유산균을 풍부하게 해서 장의 질환들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틱분바님, 사람 신체가 항상 의학 논문으로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의학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먹으면 좋아졌다, 그러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도 더 이상하다는 거죠. 근거도 없는데. 경험만을 가지고. 물론 그 경험 통해서 누가 먹고 좋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효과를 부풀려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무작정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리스타 주님도 들어오셨고, 박별님, 건강한 사람 물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갈증난 데 먹으면 되죠. 네, 정답입니다. 그냥 갈증난 때, 생각날 때 드시면 됩니다. 물을 하루에 몇 리터 이상 먹어라 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 물이란 거는 결국에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의 수분까지 포함해서 2리터 내외,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굳이, 따로 물을 꼭 2리터, 3리터 이상 꼭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칼리 여신님, 너무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아버님을 폐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한 달쯤 되었네요. 암 가족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얼마큼 믿어하는 걸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Family History, 가족력이란 건요, 가족 내 비슷한 같은 질병이 여러 명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가족력이 있다. 근데 이 가족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가족 내 비슷한 질병이 많이 생기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분류를 해서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자기 조상으로부터, 선조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 즉 유전적 요인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생활습관이라는 것이죠. 이 생활습관은 가족 내 비슷한 생활습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으니까 당연히 가족 내 그 병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가족 내 비슷한 생활습관,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한다거나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비만이 많은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생활습관 때문에 비슷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칼리 여신님이 가족 중에 한 분이 폐암으로 돌아갔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수십 년 이상 동안 최소한 역학 연구가 발전하기 시작한 7, 80년 전부터 나온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결론을 내리면요, 현재까지 수준에서는요, 이것도 물론 바뀔 수가 있는데, 암의 원인의 유전자적인 요인, 유전 요인은 5%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까지 밝혀진 게. 물론 그것보다 더 클 수는 있지만 현재에서는 5% 정도고요. 나머지 한 60, 70% 이상은 생활습관 요인이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생활습관 요인이란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암의 대략적으로 30% 이상은 음식 때문에 생기고요. 비슷비슷한 음식, 특정 음식이죠.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이라든가, 고기를, 즉 레드밋, 적색육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과일 채소를 오히려 적게 먹는다든가 등등등 음식 요인이 약 35%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독립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30% 기여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비율은 약간씩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쪽에 속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염 요인, 인펙션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바이러스나 특히 바이러스 혹은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염이 되면 암을 유발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암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게 감염이 원인이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흔한 게 또 간암이 있지 않습니까? 간세포암. 간암 같은 경우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70% 이상 차지하고 10% 정도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가 한 80%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족 내 어떤 병이 암이 있었다 할 손 치더라도 반대로 너무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5% 정도 내기 때문에 나머지 더 중요한, 그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이 생활습관 요인이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는다면 해당 가족력에 있는 그런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상용님, 집사람이 요새 열이 좀 나고 또 정상적으로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났다 떨어졌다 한다는 거죠. 밤에 잘 때 춥고 덥고 하는데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지 이제 50대 되고 합니다. 이 증상만 갖고는 무슨 병인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열감을 느끼는 건데요. 근데 특히 이제 밤에 열감을 느낄 수 있다면 뭐 혹시라도 어떤 감염성 질환, 결핵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병일 건 가능성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이 경우는 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일단은 가정의학과 방문하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딸기80님, 선생님 영양제 근거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영양제를 찾는 이유가 있나요? 있죠. 첫 번째,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게 과장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의사들이 TV나 이런 데 언론 매체에 출연해서 광고하고 있고, 홈쇼핑에서 광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양제와 관련한 그 연구 결과들은 초기 연구에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최근에 10여 년 동안에 나온 후속 연구들에 있어서는 결과가 없거나 혹은 위험하다고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YJK님, 꿀은 과당이 많으니까 건강에 안 좋나요? 일단 꿀 성분에 뭐 당분이 있기 때문에 포도당을 그러니까 그 단당류나 혹은 이당류 형태로 탄수화물 뭐 밥이나 이런 게 아닌 단당류나 이당류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을 올리는데 좀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좀 먹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양을 자주 먹는 거는 권장할 수가 없겠습니다. 스틱분바님, 선생님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받을 수는 있는데 식품영양사하고 상담받으려면 어딜 가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들이 음식 먹는 것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한 종합병원들 검센터에서는요, 우리 암센터도 그렇고 검센터에서도 우리가 그 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저는 뭐 음식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전반적인 기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고요. 그거 끝난 다음에 바로 영양사님께서 영양상담도 해줍니다. 우리는 검진하고 나서. 실제 뭐 의사들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못하죠. 왜냐면 의사들은 주로 이제 질병의 예방과 치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알지만은 특히 음식이나 영양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우리가 그 의대 다니는 과정이나 혹은 트레이닝 과정에 적극적으로 많이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영양 분야, 영양제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게 2005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도 영양제 혹은 뭐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뒤로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았던 거죠. 그리고 논문을 쓰고 연구 논문들을 읽고. 자, 노인과 아이들님, 약이라든가 주사 맞은 게 없는 여자가 스테로이드 성분이 높으면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보통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높다는 게, 그래서 이게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떤 뭐 관련 표지자 검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거는 부신피질 호르몬 성분이 높으면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내인성으로 생길 수가 있죠. 뭐 종양이 있다든가 아마도 이제 뇌 쪽 부신피질 호르몬의 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컨디션 그런 거일 수가 있겠는데 뭐 아마 그렇겠죠. 이 부분은 또 제가 또 아주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호두과자님, 잠깐만 있어봐. 제가 잘못 알린 사항이 다 끝났나요? 하나가 또 남아있네. 요거 저 몇 개 질문들은요, 요거 마저 정리한 다음에 순서대로 호두과장님부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레드와인은 몸에 좋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있어요. 프랑스인들의 역설, 프랑스 사람의 역설. 이게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즉 이제 주로 육식,
약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관상동맥 질환, 즉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률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제 뭐 언제 발표됐냐? 한 40년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 실제 1986년 국제 포도나무 와인 기구의 뉴스레터에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X축은, 가로축은 콜레스테롤 그 포화 지방의 그 수치, 인덱스 얼마나 되는지 늘어남에 따라서 인구 얼마요? 10만 명당 남성에 있어서 사망률, 주로 이제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라고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화지방과 그 다음에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관련성을 나라별로 이렇게 점을 찍어 보니까, 물론 포화지방의 섭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관상동맥 질환이 높아지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잘 관찰이 돼요. 근데 희한하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섭취가 높은 나라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상동맥 질환이 낮았다. 이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아마도 레드와인을 많이 마시기 때문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된 거예요. 특히 1991년도 미국 CBS 방송의 프로그램 중에 60 Minutes,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프렌치 패러독스가 소개된 이후 이듬해 미국 내 레드와인 소비가 증가했다는 이런 불확실한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프랑스 사람들은 레드와인, 포도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상동맥 질환, 즉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이 낮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주장이 1999년도에 연구과학저널 BMJ에 실렸습니다. 이 프렌치 패러독스는 착각이다.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일단 영국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은 오히려 사망률 자체가 그 당시에 20년 전, 30년 전에 나왔던 이 사망률은 원래보다 20% 정도 보고가 덜 됐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프에서 이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은 요 위로 올라갔어야 되고, 그러면 다른 나라는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죠. 또 하나는 타임 레그 하이포테시스라고 해서 시간 지연 가설.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고 또 혈전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고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려면 이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물성 지방 섭취 및 콜레스테롤 농도가 전체 높아졌지만은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서 좀 늦게 최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최근이란 건 이제 1990년대 말입니다.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프랑스 사람들이 관상동맥 질환이 적은 것처럼 보인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결론은 와인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술이든지요, 사실 술은 많이 먹으면 관상동맥 질환 위험성 당연히 높아지는데 적정 음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술 종류와 별 큰 차이 없이, 상관없이 레드와인이 뭐 다른 술에 비해서 더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술은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관상동맥 질환부터 시작해서 암, 여러 가지 병의 위험성을 높이는데, 반대로 적정 음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20% 정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으로 관찰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 일관되게 지금까지 20년 전부터 보고되고 있다는 걸 그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관대하게 생각하고 술이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는 오히려 아주 적은 양의 음주도 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또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의 위험성이 한두 잔만 마시더라도
조금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종합한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술은 기본적으로는 먹지 않거나 혹은 마시더라도 적정 음주 이하 소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적정 음주가 얼마냐? 현재 적정 음주에 대한 개념은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랑 미국 같은 경우는 대개 남자는 2표준잔, 여자는 1표준잔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표준잔이란 게 뭐냐? 대략적으로 알코올 무게로 환산을 했을 때 12g에서 14g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거면 어떻게 되느냐? 캔맥주 500짜리 있죠? 500cc 캔맥주가 4.5도니까 요거를 이제 그램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으로는 안 되는군요. 355cc입니다. 355cc 곱하기 4.5% 하면 대략 이 안에 15cc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있고요. 볼륨이, 최적이, 그러니까 부피가. 그러니까 그것을 0.8 곱해주면 무게로 환산하면 12g 정도 내외니까, 결론, 캔맥주 355cc 작은 캔 하나가 1단위, 그러니까 1표준잔이 되겠고요. 남성은 보통 한 번 마시면 이 2캔 정도 권장하고 있고, 여성은 요거보다 반이 적은 한 1표준잔, 한 캔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캔 정도 수준에서도 유방암 위험성이 5% 정도 높아진다는 메타 분석이 나왔고, 저도 그런 논문을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술이란 건 결국엔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오늘 그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한 15분, 12분 정도 남았는데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요. 호두과자님, 한국, 미국 비행기 왕복 탐색하면 엑스레이 16번 정도 찍는 우주방사선 맞는데 그런 것도 암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면 미치겠죠? 예,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고 방사선의 위험성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1mS, 그러니까 밀리시볼트란 게 이제 단위 생략하고 1을 얘기하겠습니다. 방사선 노출량. 그게 이제 1년에 일반인들은 1 정도 이상 받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연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일반인들은 대략 한 2 정도 노출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mS. 그래, 1 정도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엑스레이 찍는 거 있죠? 흉부 엑스레이 찍는 거. 이거는 약간 문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0.05mS, 0.0 몇 mS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십 장, 거의 한 50장에서 100장 정도 찍나요? 수십 장 이상 찍어야지 1mS가 될까 말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CT 같은 경우에는 저설량 흉부 CT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1 정도가 되죠. 1 정도. 1이 약간 넘습니다. 1.5 내외 정도 되고, 아니죠. 잠깐, 제가 수치 계산은 조금 헷갈리는데, 그거는 제가 사실은 명순권 TV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명순권 TV에 방사선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년에 맞아야 되는 게 노출 한도가 1mS라고 했는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1년에 노출이 되면 질병이 생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로 보면요, 대략 500에서 1000 이상 정도 노출이 돼야만, 예를 들어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2000, 3000, 5000 되면 여러 가지 질병 위험성이 높아지고, 5000에서 50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1년에 1mS라고 일반인들은 정했지만은 실제 100 정도까지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임상적으로 특별한 증상이나 어떤 질병의 위험성이 나타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대략 최소한 500에서 1000 이상은 노출이 돼야 되고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CT 같은 거 찍으면 보통 이제 한 5에서 10 정도까지도 우리가 노출이 됩니다. 5에서 10 정도까지. 그리고 종합검진을 이렇게 막 패키지로 해서 뭐 100만 원짜리 이상, 뭐 여성의 경우는 유방 촬영술, 그것도 이제 엑스레이 봤죠. 그 다음에 CT도 방사선 노출이 되죠. 그 다음에 흉부 엑스레이 봤죠. 뭐 이런 거 다 해서 합쳐도 보통 20 이상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검진을 1년에 한 번 정도 받고 또 가끔가다 추가적으로 뭐 엑스레이를 좀 찍는다든가 CT를 한두 번 더 찍는다고 해서 현재 우리 몸에 어떤 방사선 노출로 인해서 심각한 질병이 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두과자님이 엑스레이 16번 찍는다. 엑스레이 16번 정도면 뭐 거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링링님, 선생님 꼭 알려주세요. 내일 당장 부모님이 투석을 한다네요. 꼭 해야 하나요? 이게 이렇게 딱 투석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투석을 할 만한 상황이니까 아마 병원에서 투석을 권유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대개 급성 뭐 심부전이나 특히 이제 만성 심부전,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투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혈액 투석이나 혹은 복막 투석.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주치의에게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권소리님, 어머님께서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신경외과를 가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뭐 치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매 센터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외과라는 거는 뇌에 종양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을 때 수술을 하는 과죠. 신경외과. 그리고 신경과 같은 경우는 신경 관련해서 내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치매 증상이 있다면 대학병원급 그 치매 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그냥 치매 증상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올바른 과를 가르쳐 줄 겁니다. 프란시스코님,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의 항체 유지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던데요. 일반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보다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받는데도 항체 유지 기간이 짧아서 감염 예방에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뭐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감염 후 항체가 얼마까지 지속되냐, 그것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전 뭐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예를 들어 봤을 때 최소한 1년 내지 2년 정도 이상은 항체가 면역 능력을 갖추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과 관련한 거는 개발 자체가 지금 언제 될지 모르고요. 개발되었고 그게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스틱분바님, 승건 박사님 혈색이 안 좋아요. 혈색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제 얼굴이 원래 좀 까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조금 어두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까만 편입니다. 피부 자체가. 그리고 저는 햇볕을 좀 한번 자주 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금방 좀 까매지고 요걸 회복되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개인 저 같은 경우는. 자, 한상용님, 교수님, 나아가 50대 넘어가면서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보조적으로 영양제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거의 전제, 이 자체가 진짜 충분히 섭취 못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그 혈중 농도 기준이 30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비타민 D의 충분한 농도 자체가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혹은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나오는 게 이렇게 높아진 게 맞느냐가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옵니다. 다음 주는 굉장히 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타민 D 혈중 농도 피 검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검사를 했을 때 낮다고 나오면 고용량의 비타민 D를 주사를 맞거나 먹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신 지경과 그리고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양제는 저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대부분 웬만하게 섭취가 되니까요. 기침이 심할 때 꿀을 먹으면 기침이 완화된다.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칼리여신님, 많이 궁금했던 사항인데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마음의 짐이 덜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습관, 네, 맞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구충제 열풍 불었을 때, 그렇죠.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과연 암을 치료했냐?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 없습니다. 애플세이지님, HDL, 좋은 콜레스테롤 79, LDL 127, 중성지방 88, 총콜레스테롤 220 넘는데 경계적으로 안 좋은 점. 앞에 건 다 좋은데요.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HDL도 높은 편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220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200 미만이면 정상이고, 240 이상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인데, 200과 240이면 뭐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수치면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커피 섭취입니다. 이 5번째 커피 섭취에 대해서는 콜레스테롤 높은 원인에 커피가 관여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의사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일부 의사들이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의사들도 많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실제 기존에 나온 임상시험 20년 전부터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도 커피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표준 체중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높다면 음식 요인은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콜레스테롤은 옛날에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 폐기가 된 사실입니다. 의학 지식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줄이면 되고 콜레스테롤 높이는 커피 순서대로 보면요. 유럽식 끓여 먹는 커피, 우리나라는 별로 드물겠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드립커피.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드시려면 그럼 드립커피 한 잔 정도는 혹은 2잔 정도는 대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커피는 하루에 1잔 혹은 2잔 내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빡센 인터뷰쇼 아니에요. 지승호 명승관의 빡센 인터뷰쇼 매주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당분간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입니다. 이번 주는 6시간이고 7시로 아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도 6시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유명한 그 배우죠. 권혜영 배우님도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 있어요. 꼭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49분이네요. 50분에 딱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더 해도 돼요?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피곤한데.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0시는 조금 저도 힘든 것 같아요. 한 8, 9시 정도면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8, 9시가 제일 황금 시간대다 보니까 10시에 하면요. 11시에 맞추잖아요. 그럼 11시에 마치고 거의 마지막 차 버스 타고 가면 12시가 넘어요. 집에 가면. 제가 집이 강북 쪽에 기름동 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홍 박사님 아니다. 일단은 뭐 다른 분들도 사정이 있으시니까 일단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거로 하죠. 자, 남은 질문까지만 답변해 드릴게요. 빨리빨리 간단하게 대답할게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딸기80님, 피부 알레르기 홍조가 체질적으로 있어서 피부질환 개선하는데 병원 처방약과 같이 영양제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 알러지 부분은 참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피부질환요. 생각보다 의학이 많이 발전했는데도 치료가 어려운 피부질환도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피부과 선생님과 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부 그 피부질환에 있어서는 비타민 A 유도체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뭐 피부질환이 있긴 있죠. 여드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근데 알러지는 좀 그걸 개선하는 약물은 새로 개발된 약이 최근 이제 면역 관련 치료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피부과에서 전문적으로 대학병원 가서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화님, 암은 치료가 되는 병인가요? 치료하고 전이가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치료했기 때문에 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잘못 와전된 거고요. 암도 치료가 되고요. 특히 초기 1, 2기
경우는 암 종류에 따라서 90에서 100% 이상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췌장암이나 일부 암 같은 경우는 1기, 2기라도 초기라도 좀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요. 암 종류마다 좀 다르죠. 스틱 분바님, 옥수수의 역습 다큐 보면 소한 때 풀만 먹였더니 몽골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이 부분은 글쎄요. 이 부분은 너무 좀 일부 현상을 갖다가 일반화시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양념게장 쿠폰님, 알코올 분해 능력 떨어지는 사람도 괜찮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30% 정도가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 요소 분해, 탈수소 요소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막 얼굴도 빨개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술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굿뉴스님, 심장이 안 좋아서 조금만 무리하고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심장이 따갑고 아파서 천천히 걸으면 완화되는데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거 맞나요? 이 증상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DOE, Dyspnea on Exertion, 그러니까 운동 시 호흡곤란인데, 이 부분은 진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폐에 문제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심장내과 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물론 확실히 모르지만 이런 증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장내과 일단 병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JNC 튜브님, 현재는 하루 기준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하루입니다. 한 번 1회 먹을 때. 주 몇 회면 괜찮으냐? 이 부분에서는 미국에서는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중독정신의학회에서 3회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내. 저는 개인적으로 외래 오시는 분들한테 한 2번 정도 이내로 드실 거를 드시라고 그러죠. 복용이 아니죠. 성형환님, 66세 노인분에게 보험되는 폐렴 예방 주사를 맞은 후 비보험 주사 한번 또 꼭 맞아야 안전한 거예요. 병원에서 권장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65세 넘어가면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국가에서 접종해 주는 거 좀 가격이 낮은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무료로 맞고요. 그거 말고 이제 13가 폐렴 주사는 따로 맞는 것이 예방 하는데, 여러 가지 폐렴들을 예방하는데, 폐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개를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불소신님, 소신경 질환 완치가 되나요? 치료가 되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요? 소신경이요? 소신경이 뭔지 모르겠는데 소 아니겠죠, 설마? 이게 아마 소혈관 질환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 스몰 베슬 디지즈라고 MRI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MRI를 해보면 이제 작은 혈관들이 막혀있는 일종의 작은 혈관의 뇌경색인데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 요인을 관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벌써 이제 10시 54분이네요. 다음 주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비타민 D 혈중 검사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만에 하나 이른바 부족하다고 나오면 주사를 맞아야 되나, 혹은 약을 먹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최신 지견과 관련한 논쟁들을 정리하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월요일마다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 YTN 라디오 이동영의 정명승부라는 라디오 한 40분 정도 온갖문제연구소 패널로 출연해서 의학적인 얘기 저는 중심으로 하면서 시사 얘기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것도 꼭 봐주세요. 사실 그거 출연하고 여기 오면 이제 시간이 좀 뜨긴 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걸 10시에 하니까 약간 좀 피곤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한상용님, 명성권 교수님 아닙니다. 명승권입니다. 성권 아닙니다. 명승권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